세 달의 보. 옛날 한양 근처 어느 마을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넓은 땅과 곳간 가득 쌓인 곡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부자였지요. 최진사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 아쉽기는 했지만 딸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세 딸 모두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총명하기까지 해서 최진사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지요. 봄날이 따스하게 찾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딸의 혼례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랑은 한양의 명문가 도령이었고 혼수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사는 사랑방에서 세 딸을 불렀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환하게 비추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너희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구나. 최진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너희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느냐? 첫째 딸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덕분이옵니다. 아버님께서 훌륭하시고 부지런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최진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딸도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아버님의 복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호감을 누리겠습니까? 최진사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귀여워하는 막내딸은 더욱 예쁜 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너는 어떠하냐? 막내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복으로 먹고 삽니다. 순간 사랑방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깜짝 놀라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는 제 복으로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막내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딸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자신의 덕이 아니라 제 복이라니요. 이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이 불효한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었느냐? 내가 입은 비단옷, 내가 먹은 쌀밥, 내가 배운 글, 그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최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평소 똑똑하다고 귀여워했던 막내딸이 이렇게 건방질 줄은 몰랐습니다. 좋다. 내가 내 복으로 먹고 산다 했으니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복으로 지은 이 집에서 내 복으로 장만한 쌀로 지은 밥을 먹지 말고 내 복으로 살아보아라. 두 언니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버님, 막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최진사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다음 날 아침, 막내딸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작은 댕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막내딸을 배웅했습니다. 우리 딸, 어찌하면 좋으냐. 아버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지만 막내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정말 제 복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막내딸은 집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한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나절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더니 한 아낙네가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낙네,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아낙네는 젊은 아가씨가 혼자 길을 가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나, 아가씨. 그런데 어디를 가시는 길이요? 갈 곳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람 손이 필요한 곳이 있을까요? 저는 바느질도 할 줄 알고 글도 읽을 줄 압니다. 아낙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셨어. 한번 찾아가 보게나. 막내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밥 먹을 곳과 잠잘 곳만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젊고 예쁜 아가씨가 찾아온 것이 신기했지만 워낙 손이 필요한 터라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막내딸은 그날부터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허리를 주물러 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맙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편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대체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 거지? 보아하니 양반집 교수인 것 같은데. 막내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 사람은 누구나 제 복으로 사는 거지. 부모가 아무리 잘나도 자식 복이 없으면 소용없고 자식이 복이 있으면 어디서든 잘 살게 되어 있지. 어느 날 막내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말에서 내려 물을 청했습니다. 아가씨,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실 수 있겠어? 막내딸이 바가지에 물을 떠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물을 마시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 한 바가지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한양으로 가는 길이 맞서? 저 길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젊은이는 막내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이 마을 사람이요? 아니요,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젊은이는 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길이 바빠 아쉬운 듯 말에 올라탔습니다. 언젠가 다시 뵙기를 바라오. 그렇게 젊은이는 떠나갔습니다. 며칠 후 그 젊은이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말에서 내려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물을 얻어 마셨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 아가씨가 여기 계십니까? 할머니가 막내딸을 불렀습니다. 아가씨, 저는 한양에서 온 김서방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요. 저번에 아가씨를 뵙고 자꾸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정직해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실은 제가 장가를 들 생각인데 마땅한 인연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께 무례를 무릅쓰고 청혼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내딸은 당황했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이 청혼을 하다니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가씨의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제 복으로 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막내딸은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데요. 알아가면 됩니다. 저도 아가씨께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저는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장사를 해서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가씨를 불편하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좋은 인연인 것 같구먼. 이 늙은이가 보기에 저 총각은 믿을 만해. 막내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수도 없고 친정 식구도 올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서방과 막내딸은 간소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 몇몇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막내딸은 남편의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고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이런 집을 장만했습니다. 남편은 옷감과 곡식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한양에서 믿음직한 상인으로 통했습니다. 막내딸은 집안 살림을 맡았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대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인들을 다정하게 대했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의 장사도 점점 잘 되었습니다. 막내딸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서 장부를 정리하고 편지를 쓰는 일을 도왔습니다. 똑똑한 아내 덕분에 남편은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막내딸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2년 후에는 딸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막내딸의 집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큰 상단을 꾸렸고 집도 더 크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모두 제 복입니다. 복을 혼자 누릴 수는 없지요. 친정에서는 막내딸을 내쫓은 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가끔 막내딸 생각이 났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시집을 잘 갔지만 시댁 식구들이 까다로워 고생이 많았습니다. 둘째 딸도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게을러서 살림이 점점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의 집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버렸고 소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진사가 사기를 당해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하인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넓은 집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친정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기 집 살림도 빠듯해서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막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애는 똑똑했으니 어디서든 잘 살고 있겠지요.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이제 와서 찾을 수도 없고. 최진사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의 집에 훌륭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비단옷을 입은 부인이 내렸습니다. 뒤따라 하인들이 큰 보따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막내 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오히려 더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막내야. 어머니가 달려나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최진사도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막내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누더기를 입고 굶주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제 복으로 살았습니다. 아버님. 막내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들고 온 보따리에는 쌀, 옷감, 돈 등 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드리러 왔습니다. 최진사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 말이 맞았구나.
사람은 정말 제 복으로 사는 것이었어. 막내딸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는 아버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도 막내를 보러 왔습니다. 막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니? 언니들이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막내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제 복으로 산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건방지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 막내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제 복이 된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 복을 제가 직접 펼쳐나갔을 뿐입니다. 최진사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씨앗을 주는 것뿐이구나.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는 자식의 몫이고, 첫째 딸과 둘째 딸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아버지의 복에만 기대려고 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헤쳐나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막내야,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 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겠구나. 언니들이 말했습니다. 언니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막내딸은 친정 식구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땅만 믿고 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언니에게는 자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언니는 아름다운 자수를 놓았고 그것을 팔아 수입을 얻었습니다. 둘째 언니에게는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언니는 약초를 캐서 약방에 팔았고 그 돈으로 살림에 보탰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막내딸의 말대로 가족들은 점차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최진사 집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전만큼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 모두가 성실하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고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최진사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복으로 삽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자식이 그것을 지키고 키울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막내딸에게도 자식들이 자랐습니다. 어느 날 10살이 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부자니까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막내딸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얘야, 어머니가 너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 그리고는 자신이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던 이야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삶을 일구었던 이야기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부는 어머니가 만드신 거네요. 아니란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복이야. 아버지의 성실함,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하늘이 내려준 운.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란다.
제 몫이요? 그래, 너도 언젠가는 내 복으로 살아가야 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줘도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현명하게 쓰면 더 커지고 어리석게 쓰면 없어지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복을 스스로 만들고 싶어요. 막내딸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잃지 마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되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렴. 어느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최진사 부부, 세 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최진사가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마. 손주들이 모두 할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구나. 손주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아무것도 없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지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 이것이 진짜 복이지. 막내딸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진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원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단지 그 기회를 준 것뿐이고.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는 늘 친정의 힘을 믿고 의지하려고만 했습니다.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부족했지요. 둘째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게으르다고 원망만 했지. 제가 나서서 살림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막내딸의 집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부부는 재산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서당을 세워 가난한 집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주면 재산이 줄어들지 않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막내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집니다.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면 그들도 다른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렇게 복은 돌고 도는 것이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막내딸 부부가 도운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고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막내딸의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게 되었고 서로 도우며 모두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막내딸의 남편이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절을 하고 상을 받는 순간 남편은 눈물이 났습니다. 임금님, 소인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내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요? 소인의 아내는 제 복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부인을 두었구려. 그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싶소. 궁으로 초대하겠소. 며칠 후 막내딸 부부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보아도 막내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임금님 앞에서 막내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난 이야기, 혼자 살아남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에 이른 이야기를요. 임금님이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요. 제 복으로 산다는 것. 그 뜻을 이제야 알겠어.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복을 받지만 그것을 펼치는 것은 자기 몫이라는 뜻이구려. 그렇습니다. 전하.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려움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지요. 임금님이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경들, 들었는가? 우리가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그저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요.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인의 지혜를 본다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고하겠어. 임금님은 막내딸에게 비단과 귀한 물건들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이 가장 기뻐한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전국에 서당을 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이 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임금님이 크게 웃었습니다. 좋소.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어. 그리고 그대 부부가 세운 서담을 모범으로 삼아 전국의 서담을 늘리도록 하겠어. 세월은 흘러 최진사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되었지요. 세 딸이 모두 아버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막내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퇴차하셔야 합니다. 최진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막내야, 아버지는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아버님, 너희 세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싶구나. 최진사가 첫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야, 너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다. 하지만 너무 순해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지. 이제는 알겠지?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내 자식들에게는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라. 첫째 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야, 너는 영리한 아이였다. 하지만 너무 영리해서 지름길만 찾으려 했지. 이제는 알겠지?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내 자식들에게는 꾸준함의 가치를 가르쳐라. 둘째 딸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야. 최진사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거역했을 때 더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는 옳았다. 사람은 정말 제 복으로 사는 것이 더구나. 아버님. 아버지가 너를 내쫓은 것이 잔인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었구나. 너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혼자 하늘 아래 서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어. 막내딸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막내야, 내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내 복으로 산다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란다. 내가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 너를 도운 할머니, 너를 선택한 남편, 너를 응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제 복으로 산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산다는 뜻이란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되 기대지 않고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립이지.
최진사는 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복을 받았다. 첫째는 착한 마음이 복이고, 둘째는 영리한 머리가 복이고, 막내는 강한 의지가 복이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란다. 세 딸이 모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최진사가 세상을 떠난 후, 세 딸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자식들에게 착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둘째 딸은 자식들에게 꾸준함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막내 딸은 자식들에게 주체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막내딸의 큰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복이지만 그 복은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그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부정부패를 멀리했습니다. 막내딸의 딸은 의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요. 저는 제가 배운 의술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첫째 딸의 자식들도 둘째 딸의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막내딸도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증손자들이 무릎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가문의 어른이 된 막내딸에게 모두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증손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할머니 복으로 이렇게 잘 사시는 거예요? 막내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니? 혼자 힘으로 사는 거요? 아니란다. 제 복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뜻이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물으셨단다. 누구 복으로 사느냐고. 그때 할머니는 제 복으로 산다고 대답했지. 외할아버지는 화를 내셨어. 자기가 먹여 살리는데 무슨 소리냐고. 집안 식구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란다. 물론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지.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갚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줘도 내가 배우려 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다. 증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 우리도 우리 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단다. 너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부모님도 훌륭하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너희가 선택해야 해.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막내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증손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창한 것은 우리 모두의 복이야. 하지만 이 복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란다. 교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서로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복은 대대손손 이어질 거야. 모두가 큰절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막내딸은 남편과 함께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이 많았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막내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복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어. 저도요. 당신이 저를 선택해 준 것. 그것이 제 복의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돌려주었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오. 막내딸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면 빠져나가고 나누려고 하면 더 커지더라고요. 혼자 차지하려고 하면 독이 되고 함께 나누면 약이 되지요. 당신이 늘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온 거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백발이 된 두 노인은 젊은 시절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여보, 제가 외할아버지께 제 복으로 산다고 말했을 때 정말 그럴 수 있을지 몰랐어요.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사람은 정말 제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의 복, 조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지요. 막내딸은 오래전 아버지가 했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누구 복으로 사느냐고. 그때는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대답했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제 복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 않고 사랑을 받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제 복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누는 것. 그것이 복을 더 크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 자체가 가르침이니까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길들이기.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악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황씨 부인. 지금까지 3명의 며느리가 그녀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첫째 며느리는 1년 만에 친정으로 도망갔고, 둘째 며느리는 병을 얻어 죽었으며, 셋째 며느리는 칠성하여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박진사 댁 넷째 며느리는 누가 들어올까? 불쌍하게도. 이번에는 또 어떤 희생양이 나타날까? 그런데 넷째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바로 이웃 마을에서 꾀가 많기로 유명한 김춘향이었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황씨 부인이 며느리 방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 게으른 거사.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춘향은 이미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진지 다 됐습니다. 황씨 부인은 당황했다. 지금까지 며느리들은 모두 첫날 늦잠을 자서 호되게 혼났는데 이번 며느리는 달랐다. 첫날만 부지런하고 말 거야. 하지만 춘향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다. 그것도 시어머니보다 1시간 더 일찍. 황씨 부인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음식의 트집을 잡기로 한 것이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어머님 입맛을 잘 몰라서요. 다음날 춘향은 국을 싱겁게 끓였다. 이게 국이야 물이야? 간도 안 맞췄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다음날 춘향은 국을 적당히 끓였다. 이제야 좀 먹을 만하네. 그런데 반찬은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어머님,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간을 아직 못 찾았어요. 어머님이 직접 간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황씨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부엌에 와서 국 간을 봤다. 이 정도면 됐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 반찬은요? 이것도 간 좀 봐주시겠어요? 결국 황씨 부인은 모든 음식의 간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러자 더 이상 음식의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자기가 직접 간을 맞췄으니까. 황씨 부인은 빨래에서 문제를 찾기로 했다. 얘야. 내 옷에 주름이 이게 뭐야? 어머님, 제가 다림질이 서툴러서 그래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황씨 부인이 직접 다림질 시범을 보였다. 춘향은 옆에서 열심히 지켜보며 질문했다. 어머님, 여기는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건 옷감이 비단이니까 온도를 낮춰야 해.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옷은요? 결국 황씨 부인은 1시간 동안 다림질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옷을 모두 직접 다림질하게 되었다. 어느 날 춘향이 말했다. 어머님,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뭐, 시집 온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친정 타령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안 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를 가? 알겠습니다, 어머님. 춘향은 순순히 물러났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일부러 모든 일을 조금씩 틀리게 했다. 밥은 서리게 짓고 빨래는 깨끗이 안 하고 청소도 대충대충. 얘야. 요즘 왜 이 모양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친정 어머니 걱정에 정신이 없어서요. 그럼 다녀와. 빨리 다녀와서 정신 차려. 황씨 부인이 먼저 친정 나들이를 허락했다. 춘향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극찬하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황씨 부인이? 네, 저한테 친정 다녀오라고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일도 같이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황씨 부인이 사람이 변했나? 며느리를 잘 만난 것 같네. 이 소문이 황씨 부인의 귀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어이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자 기분이 묘했다. 며느리 복이 있으시네요. 자식 복도 있으시지만 며느리 복까지 있으시니 부러워요. 황씨 부인은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다.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춘향의 남편 박도령은 아내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또 트집 잡으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예요. 춘향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황씨 부인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했다. 어머님은 며느리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먼저 공격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님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는 거죠. 춘향은 모든 일에 시어머니의 의견을 물었다. 어머님, 장 볼 때 무엇을 사오면 좋을까요? 어머님, 이 옷감이 어머님께 어울릴까요? 어머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처음에 황씨 부인은 이것도 트집 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춘향이 정말로 자기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들과는 다르네. 황씨 부인은 조금씩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춘향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게 되었다. 어머님,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황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뭘 알아? 제 어머니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황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들 내가 며느리를 구박한다고 했지? 하지만 나도 이유가 있었어. 말씀해주세요, 어머님. 황씨 부인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첫째 며느리는 나를 무시했어. 늙은이 취급하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지. 둘째 며느리는 내 아들을 꼬드겨서 나를 시골에 보내려고 했어. 셋째 며느리는 내 물건을 몰래 친정에 가져갔어. 춘향은 조용히 들었다. 어머님, 그런 일들이 있으셨군요. 정말 상처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이해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다를 거예요. 그날 이후 춘향은 더욱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대했다. 하지만 비굴하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황씨 부인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어머님, 어렸을 때는 어떠셨어요? 나도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 좀 들었지? 황씨 부인의 얼굴에 옛 추억이 떠올랐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 장터에서. 춘향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황씨 부인도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에 감동했다. 황씨 부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얘야, 오늘은 내가 국을 끓일게.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어제 많이 힘들어 보였어. 오늘은 좀 쉬어. 마을 사람들이 놀랐다. 황씨 부인이 며느리를 걱정한다고? 세상에, 믿을 수 없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황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들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마을이 술렁였다. 이제야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황씨 부인,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며느리처럼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왜 나쁜 사람으로 살아야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소문을 듣고 예전 며느리들이 찾아왔다. 특히 첫째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이 정말 변하셨다고요? 춘향이 그들을 맞이했다. 네, 언니들. 어머님은 원래 좋은 분이셨어요. 그냥 표현을 못 하셨던 거죠. 황씨 부인이 나와서 예전 며느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지. 어머님. 첫째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모든 며느리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황씨 부인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 너희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어 봤다. 어머님, 이거 제가 좋아하던 잡채예요. 이건 제가 좋아하던 생선조림이잖아요. 황씨 부인은 사실 며느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냥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다. 나중에 다른 며느리들이 춘향에게 물었다. 어떻게 어머님을 변하게 하셨어요? 춘향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님의 외로움을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사람이시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도 상처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박진사 댁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집의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함씨 부인네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럼요. 우리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해봐요. 마을 전체가 조금씩 따뜻해졌다. 1년 후, 춘향이 아들을 낳았다. 함씨 부인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며느리야.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외롭고 미운 할머니로 죽었을 거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원래 좋으신 분이었어요. 함씨 부인은 손자를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할머니가 되어줄 거야. 10년이 지났다. 함씨 부인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자상한 할머니로 소문났다. 함씨 할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손자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며느리랑도 친자식처럼 지내시더라고요. 아무도 10년 전의 악독한 시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젊은 며느리가 찾아왔다. 할머니,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씨 부인이 웃으며 답했다. 먼저 내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그분도 사랑받고 싶어 하실 거야. 어느 날 춘향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사실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정말? 네, 소문이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해야 했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방법? 어머님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요. 박도령이 아내를 안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죠. 함씨 부인이 80평생을 살고 세상을 떠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울었다. 좋은 분이셨는데, 며느리 복도 많으셨지? 춘향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어머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함씨 부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내가 고맙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해줘서 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 후 사람들이 춘향에게 말했다. 정말 효부셨어요. 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하지만 춘향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려 했을 뿐이에요. 춘향의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되었다. 어머니, 저도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아내를 존중하고 이해하면 돼. 할머니처럼 무서운 시어머니를 만나면 어떡하죠? 춘향이 웃었다. 내 할머니는 무서운 분이 아니었어. 그냥 외로웠던 분이셨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단다. 아들이 결혼한 후 춘향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편하게 지내자꾸나.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수가 아니야. 같은 남자를 사랑하는 두 여자일 뿐이지. 며느리가 감동하여 춘향을 껴안았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장사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겁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밤길을 혼자 걷지 못하고 큰 개만 봐도 뒷걸음질 치며 천둥 소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서방을 보며 저렇게 겁이 많아서야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간의 기지와 말재주였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놀라운 꾀가 떠올랐고 그 꾀를 실행에 옮기는 담력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담력이라는 것도 목숨이 달린 순간에만 발휘되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겁은 많았지만 장사는 제법 잘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적절한 말 한마디로 손님을 설득하고 값을 깎으려는 사람들을 웃음으로 제압했습니다. 박서방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박서방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을 삶의 첫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겁이 많아도 장사가 힘들어도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늠름한 아들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세상이 험한데 저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살아갈까 싶었지만 아들의 착한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박서방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큰 상인이 지방에서 특산물을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박서방이 사는 마을 근처에는 질 좋은 인삼과 꿀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삼과 꿀을 모아 한양으로 가져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큰 산을 넘어야 했는데 그 산에는 도적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런 큰 돈을 벌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적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비록 겁은 많지만 머리는 좋구나. 위험한 일을 만나면 내 꾀를 믿어보거라. 너는 분명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게다. 어머니의 격려에 박서방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조심조심 가면 되지 않겠는가?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삼과 꿀을 모았습니다. 품질 좋은 물건들만 골라서 샀습니다. 값을 치르고 나니 가진 돈이 거의 다 떨어졌지만 한양에 가서 잘 팔면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들을 큰 글짝에 담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튼튼한 글짝이었는데 크기가 제법 컸습니다. 그는 그 글짝을 지게에 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에게 떡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이 제일 중요하단다.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길도 평탄했습니다. 박서방은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었습니다. 괴짝이 무거웠지만 큰돈을 벌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작은 주막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친절했고 밥도 맛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가기만 하면 좋으련만 내일도 아무 일 없기를 바라야지. 둘째 날도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착해 보였고 박서방도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갔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묵을 주막까지 가려면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박서방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산을 넘을 것인가? 아니면 이 근처에서 밤을 보낼 것인가? 하지만 근처에는 주막도 없었고 민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하늘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서방은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나오면 어떡하나? 혹시 도적이 나타나면 어쩌나? 그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괴짝이 무거워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빨리 이 산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앞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서방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명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둘러 입만 보였습니다. 도적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적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봐, 장사치. 그 괴짝 안에 뭐가 들었나? 박서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기, 별것 없습니다. 그냥 생활용품이.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생활용품을 그렇게 큰 괴짝에 담아가나? 어디 한번 열어보자. 도적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서방은 뒷걸음질 쳤지만 곧 나무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나오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밖에 나오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고는 괴짝을 내려놓으며 괴짝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도적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괴짝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어머니가? 우두머리가 물었습니다. 저 괴짝 안에 내 어머니가 들어있다고? 박서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1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양에 장사를 가야 하는데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도적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괴짝에 담아 간다니. 그것도 말이 되는가? 하지만 박서방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박서방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한양 구경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돌아오실 때는 고향 땅에 묻어드릴 생각입니다. 우두머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아나? 열어보면 알 거 아닌가? 박서방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시면 3-7일이 지날 때까지는 절대 관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요. 만약 그 전에 열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에 도적들이 움찔했습니다. 아무리 담이 큰 도적이라도 귀신은 무서운 법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귀신이라니. 한 도적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냥 가게 합시다. 죽은 사람 건드렸다가 우리가 재수 없는 일 당하면 어쩝니까? 다른 도적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굳이 귀신까지 화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두머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놈이 우릴 속이는 거야. 괴짝 안에는 분명 귀한 물건이 들어있을 거다. 열어보자. 그가 칼을 들고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서방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나쁜 도적들을 혼내주십시오. 박서방은 갑자기 괴짝 뚜껑을 향해 달려들며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나오셔서 이놈들을 잡아가세요.
그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진실했습니다. 정말로 괴짝 안에서 무언가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바람이 세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으스스한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적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나오면 어쩌나. 죽은 어머니의 귀신은 아들을 괴롭힌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한 도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진짜 무섭습니다. 그냥 갑시다. 다른 도적도 덩달아 물러섰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인가 봅니다. 박서방은 더욱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이놈들이 아드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발 나오셔서. 그는 괴짝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안에 든 물건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정말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두머리 도적도 이제는 겁이 났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내가 운이 좋은 날이다. 썩 가거라. 도적들은 황급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목숨도 지키고 재물도 지킨 것입니다. 그는 괴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어머니를 떠올리니 용기가 났습니다. 박서방은 다시 괴짝을 지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사히 산을 넘어 다음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꾀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겁은 많지만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생각하면 길이 보이는구나. 용기가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한양에 도착한 박서방은 큰 시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인삼과 꿀을 팔았는데 품질이 좋아 금방 팔렸습니다. 그것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박서방은 돈을 세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만져봅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께 좋은 옷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집도 수리하고 내년 장사미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서방은 번 돈을 엽전으로 바꿔 다시 괴짝에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괴짝이 무거웠습니다. 엽전이 가득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양 거리를 구경하며 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샀습니다. 고운 비단과 맛있는 약과 그리고 귀한 인삼주도 한 병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괴짝은 더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지난번 도적들을 만났던 산을 다시 지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일찍 출발했습니다. 밝은 대낮에는 도적들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산길 중턱쯤 왔을 때 갑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들도 얼굴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적대였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낮인데도 도적이 나타나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한 번 통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괴짝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또 나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도적들은 달랐습니다. 우두머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장사치. 그 수법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네. 며칠 전에 우리 형님들이 당했다더군. 귀신 나온다는 소리에 겁먹고 물러섰다지. 하지만 우린 안 속아. 박서방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적들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괴짝 안에 엽전이 가득하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한양시전에서 큰돈을 벌었다지. 순순히 내놔라. 그럼 목숨은 살려주마. 박서방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번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때 박서방의 머리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도적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박서방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돈은 한양 대감님의 돈입니다. 제가 대감님께 큰 빚을 졌는데 이번에 장사해서 번 돈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돈을 못 가져가면 저는 죽습니다. 대감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도적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 대감의 돈을 빼앗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나중에 관가에서 크게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아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박서방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대감님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사실 그 종이는 물건 거래 영수증이었지만 도적들은 한자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감님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반 상인의 도장이었지만 도적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적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정말 양반의 돈이라면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돈을 빼앗기면 저는 물론이고 제 늙은 어머니까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대감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돈을 못 받으면 우리 모녀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 보내주십시오. 그는 정말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도적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도적이 말했습니다. 형님, 괜히 양반 대감을 건드렸다가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다른 도적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관가에서 수사하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우두머리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부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운이 좋다. 가거라. 하지만 다음에 또 이 길로 온다면 그때는 용서 없다. 박서방은 황급히 괴짝을 쥐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도적들이 마음을 바꿔 쫓아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한참을 달리듯 걷다가 산 아래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꾀로 위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박서방은 그 길로 집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일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박서방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왔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박서방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큰돈 벌어왔습니다. 그는 괴짝을 열어 엽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냐? 어쩜 이렇게 많이? 박서방은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비단과 약과와 인삼주를 보시.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것까지 사올 필요 없는데. 그래도 고맙구나. 박서방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 여행길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도적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런데 내가 그런 꾀를 냈다니 기특하구나. 박서방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전히 겁이 많습니다. 도적들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고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의 순간에 머리를 써보니 길이 보이더군요.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용맹함이 꼭 용기는 아니란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것이지. 너는 겁이 많지만 그 겁을 이기고 지혜를 발휘했잖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란다. 박서방은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용감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겁이 많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두려움이 자신을 더 신중하게 만들고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머리를 쓰면 길이 보인다는 것.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서방의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도적들을 꾀로 물리치고 재물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겁쟁이 박서방이 도적을 물리쳤다니. 하지만 박서방이 실제로 큰돈을 벌어온 것을 보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역시 머리를 쓰는 것이 중요하구만. 겁이 많아도 지혜가 있으면 되는구먼. 마을 이장이 박서방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참 기특하네. 앞으로도 장사 잘 되길 바라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박서방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겁쟁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용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꾀를 낸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총각이 박서방을 찾아왔습니다. 박서방님, 저도 한양에 장사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박서방은 그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길을 떠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싸우려 하지 말고 먼저 머리를 써보게. 꾀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네. 총각은 박서방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서방님처럼 머리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박서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위기에 처하면 생각이 날 걸세.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그 본능이 지혜를 끌어내지. 다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네. 그 후로 박서방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양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장사를 다녔습니다. 물론 여전히 겁은 많았습니다. 밤길을 걸을 때면 무서웠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되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어느 날 박서방은 또 한양으로 장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괴짝에 물건을 담아 갔습니다. 예전에 도적을 만났던 그 산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박서방은 조금 긴장했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떨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장사치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갔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걷는 동안 다른 장사치 하나가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박서방, 혹시 이 길에서 도적을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번이나 만났지요. 장사치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사했습니까? 박서방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장사치들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꾀를 내시다니? 한 장사치가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를 불러냅니다. 저는 다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날 그들은 무사히 산을 넘었습니다. 다행히 도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도적을 만나는 것은 여전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심하게 만드는 본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한양에 도착한 박서방은 이번에도 좋은 거래를 했습니다. 물건을 비싸게 팔고 필요한 물건을 싸게 샀습니다. 그의 상술은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겁이 많은 성격 덕분에 거래할 때도 신중했고 사기를 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다른 장사치들이 욕심을 부리다 손해를 볼 때 박서방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며 안전한 장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서방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겁이 많은 것이 부끄러웠다. 다른 사람들처럼 용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겁이 많은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나를 신중하게 만들고 위험을 피하게 하며 머리를 쓰게 만든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 이번에도 무사히 다녀왔구나. 박서방은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용기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건 내 힘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지.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넌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구나.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여전히 겁이 많습니다. 어두운 곳도 무섭고 낯선 사람도 무섭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란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은 계속 장사를 했고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일했고 위험한 일은 피했으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머리를 써서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장사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박서방을 찾아왔습니다. 박서방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시작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박서방은 그 젊은이를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용기지. 나도 여전히 겁이 많네. 하지만 살아가려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두려운 순간이 온다네. 그때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머리를 쓰는 것이지.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겁이 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박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네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알게 될 걸세. 사람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그 본능이 자네에게 지혜를 줄 거야. 다만 명심하게. 겁이 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네. 겁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중요한 것은 그 겁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젊은이는 박서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박서방은 그를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이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다. 두려움과 맞서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